방금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승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체 신호를 이용한 AI 정신건강과 평가 및 진단 기술을 이용한 임신 중 우울증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흥미와 기쁨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뭐 체중 증가나 감소라든지 불면증, 이런 피로, 무력감, 무가치감,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감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울감은 우리가 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을 우울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간이,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 짧습니다. 일주 내외고, 그 다음에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병적인 우울증, 즉 치료해야 되는 우울증인 경우에는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긴 기간, 즉 2주 이상 심한 무가치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장애, 식욕 변화, 신체적 불편감, 죄책감, 자살 사고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것이 경우가 흔합니다. 출산 전에 우울증이 있었으면 산후 우울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후 우울증의 유병률은 전체 산모들의 약 12.9%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되는데, 보고 자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1 내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사회경제적인 코스트를 유발시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난임입니다. 난임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난임에서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난임 여성의 약 60에서 30에서 6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난임 여성에서 불안장애 유병률도 역시 동시에 높아서 30에서 5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는 IVF나 호르몬 치료 이런 경우를 할 때도 정신과적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비난임 여성에 비해서 난임 여성의 정신과 유병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모에서의 경험되는 그 우울증의 종류를 보면 먼저 산후 우울감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전체 산모의 약 85%, 포스트파tum 블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우울감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되는 경우가 산모의 약 10 내지 20%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요. 그 다음에 산후 정신병인 경우에도 0.1에서 0.2%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산후 우울감이라는 것은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해서 대부분 산모의 약 80 내지 90%가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죠. 대부분 출산 후 4 내지 6주, 한 달 전후에서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 후 3일에서 5일 내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감정 기복, 슬픔, 우울증, 주관적 혼란감, 눈물 등이 있고요. 원인은 뭐 호르몬 변화,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내로 호전되거나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산후 우울증에 대한 평가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후 우울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모의 10 내지 20%에서 보고되고요. 출산 후 보통 12주, 3개월 내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3 내지 아무리 늦게 발생해도 6개월 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6개월이 지나면 산후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상은 우울감, 과도한 불안, 불면, 체중 변화 등이 있고요. 원인으로서는 뭐 아까 뭐 비슷한 원인들이 다 동일하게 리스트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 포스트파tum 블루가 있다고 해서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주요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경우는 산후정신병입니다. 포스트파tum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경우인데, 실제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산모의 약 0.1에서 0.2% 정도 나오고요. 출산 후 2, 3주 내, 아무리 늦어도 출산 후 2개월 내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보통 증상은 망상이나 환각, 조증, 심각한 우울, 자녀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위험성, 그다음 충동성들이 보고되어지는데요. 이 조증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변화,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조울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왕왕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코틱한 심텀이 나오지만 증상 자체, 병리적인 자체로 봤을 때는 조현병에서 보이는 어떤 스키조프레닉한 현상보다는 바이폴라 디소에서 보이는 그런 매닉, 그런 무드 체인지의 그런 패솔로지를 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 치료, 모자 분리, 심리 치료인데 모자 분리는 아무래도 이게 자녀를 해칠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뭐 정신과 의사들이면 대부분 잘 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조증의 증상을 맞춰서 사이코틱 심텀이 심하지만 주로 조증에 맞춰서 치료하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울증 이외에도 실제로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과 쪽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거나, 자해불안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강박증이 있는 경우가 산모들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고요. 우울증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겹쳐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리퍼를 하시면 잘 진료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신 중에 마더가 어머니가 이게 우울증이 있을 때 이게 태어난 애들이 얼만큼 이게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임신 중 또는 프리파툼, 포스트파툼에서 마터널 디프레시브 심텀이 있었을 때 프리스쿨, 차일드후드에서 이 전두엽의 어떤 대뇌 피질의 두께가 좀 얇아져 있다. 이제 이런 보고들이 좋은 저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 산모가 우울했을 때 그런 산모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나중에 한 7살 이렇게 됐을 때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차일드후드 아미그달라 또는 히포캄프 볼륨에 변화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들의 아미그달라는 커져 있고 히포캄프스는 감소돼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우울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나중에 봤더니 아미그달라는 볼륨이 좀 커져 있다. 예를 들어서 아미그달라는 어떤 정서 처리라든지 공포, 불안을 지금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관들이 좀 이렇게 하이퍼트로피 돼 있다는 그런 쉽게 불안하거나 쉽게 우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히포캄프스는 보통 기억이나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볼륨들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인지적인 처리에서는 좀 불리한 것 아닌가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임신 중 산모의 이런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들한테 중요하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임신 중에 스트레스하는 관리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현재는 전부 이런 심리 설문지나 어떤 의사의 대면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0년간 한 연구는 생체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산모들의 어떤 솔직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도 생체 신호를 패시브하게 저희가 측정하기만 하면 그 내담자의 어떤 정신건강, 마음건강,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소개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하는 약물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항우울제를 먹는 이제 임산부들이 많은데 SSRI 대부분 C등급으로 지금 현재 크게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는 약으로 돼 있고요. 제일 많이 사실 서트랄린이 제일 안전하고 플로세틴 이 두 개가 안전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약이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저희 정신과에서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약이 케이스도 많고 또 안전하다고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그 외에 뭐 벨라파신, 둘로세틴 이런 것도 그 이후에 나온 약이긴 하지만 비교적 뭐 잘 쓸 수 있습니다. 왜 TCA나 마오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쓰지는 않고요. 에티피칼 항우울제로서 부프로피온이나 멀타자핀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요새 종종 씁니다. 근데 비교적 더 임산부 안정 등급에서는 좋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족보로 외우고 있는 것이 세로자트입니다. 세로자트는 쓰지 마라. 산모들한테 이게 심장 기형이라든지 폐고혈압, 신생아 금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세로자트를 쓰는 경우면은 다른 약으로 뭐 에스시탈로프람도 좋고요. 최근에 나온 약입니다. 근데 뭐 서트랄린, 플로세틴 뭐 이런 다른 약으로 바꿔서 임신 중에 우울증이나 강박증 이런 불안 장애를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낸 보고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정제를 같이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또 특성상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벤조다이인 경우에는 D등급으로 돼 있는데 비교적 그냥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써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옆에 우리 한정현 교수님 계시지만 또 제가 컨설트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이걸 빼주려고 하지만 안 되면 그냥 같이 쓰는 경향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그 위에 뭐 수면제 중에 스틸록스도 C등급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데파스나 커티아픈 같은 약도 굉장히 현재 많이 쓰는데 그런 쪽 약도 비교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 직후하는 그런 장치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결 베이직이라는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했는데 측정 시간이 5분입니다. 이게 5분 동안만 재면 그 사람의 두뇌 건강과 마음 건강을 쉽게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타입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심리센터에 이게 현재 들어가 있고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지금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과연 효과적인가? 제가 논문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이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환자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분류하는 것이 맥센스 하다는 것이 보고가 됐고요. 또 EBSI라고 해서 바이오 타입 저희가 이제 바이오 타입을 알려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안한지, 우울한지, 긴장된지, 처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생활관리 팁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렇습니다. 심리 설문지만을 이용했을 때는 숨어있는 샤이한 페이션트의 어떤 8% 정도만을 저희가 디텍트 해낼 수 있다면 저희 생체 신호를 이용하면 20%까지 샤이 페이션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있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말을 안 하는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는 환자들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디텍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하고 정상인을 이게 찍은 다음에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그 분류율이 뭐 한 75%,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쓸만한 정도로 간단한 스마트 웨어러블 5분 측정인데 이 정도 정확도로 우리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뇌파 신호하고 맥파 신호 두 개를 재는데요. 뇌파 신호는 활성도, 유연성, 총명도, 균형도를 재서 점수를 내고, 맥파 신호로는 자율신경 활성도, 균형도, 스트레스 평가, 주관적 심리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점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점수를 냅니다. 두 가지 점수 지표는 모두 다 100점 만점이고요. 지표가 하나라도 60점 아래로 나오면 병원 치료, 즉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것을 저희가 레코멘드 합니다. 이런 기기는 숨어 있는 어떤 산모들의 어떤 정신건강 위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어떤 정신건강 위험도를 측정하거나 샤이한 페이션트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BSI라는 건 바이오 타입입니다. 바이오 타입은 두뇌 건강에서는 6가지입니다. 그래서
안개형, 차분형, 영재형, 긴장형, 안개긴장형, 안정형이라는 6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분류를 드리고요. 마음 건강에서는 심약형, 심약우울형, 심약불안형, 불안형, 우울형, 안정형 이렇게 6가지 서브 타입을 저희가 제공해서 각각의 타입에 따라 어떤 라이프 스타일 머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 개발 중인 건데, 내가 태중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저희가 심박동을 재서, 아기의 어떤 스트레스, 산모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아이의 스트레스까지 같이 재는 지금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앱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앱을 전 세계에서 지금 3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앱에서 마음결 미니를 치시면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다 2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재는 방법인데 자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스트레스가 몇 점인지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현재 뭐 삼성 폰에서 뭐 다른 아이폰에서 가능하고요. 역시 점수 스케일은 100점 만점에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60점 아래가 나오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 바이오 타입, EBS 서브 타입도 우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뭐 이 마음결 미니 앱의 특징은 주관적 정신건강 관리를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측정 방법이 편리하다는 것,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SCI 논문으로 검증된 분석 기술과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